8년. 갓난아기가 첫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 사랑이 빗바래기에 충분하며 잊혀진 줄 알았던 한 실종 사건이 시간의 먼지를 뚫고 다시 떠오르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2014년 한국 젊은이들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생 박지훈 씨가 기이한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막 구매한 낡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흐릿하고 흔들렸으며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낯선 남자의 옆얼굴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단순히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는 클릭 한 번으로 이 아름다운 섬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슴 아픈 실종 사건 중 하나의 문을 다시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진은 기억의 파편처럼 2006년 가을 어느 날 목가적인 올레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24세의 여행객 강소연 씨의 카메라에 기록된 마지막 프레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2006년 10월 한국의 관광 천국 제주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 강소연 씨는 팍팍한 직장 생활에 뛰어들기 전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나 홀로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사랑했고 캐논 파워샷 카메라는 그녀의 필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소연 씨는 섬 남쪽 해안을 따라 이어진 가장 아름다운 코스 중 하나인 올레 7코스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바람막이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젊음의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날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하이킹의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예약한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친절한 중년의 펜션 주인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소연 씨의 방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지갑서울행 왕복 비행기 표 옷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던 카메라와 작은 배낭만은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펜션 주인을 덮쳤고 모호한 두려움이 조용한 펜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초기 수색이 급히 조직되었지만 곧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올레길, 해안절벽, 울창한 숲을 삽사시 뒤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강소연 씨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건은 점점 잊혀갔고 그녀의 가족 마음속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운명에 그날 마지막 사진이 나타나 모든 것을 되살렸습니다. 그 운명의 가을날 강소연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낯선 남자의 흐릿한 사진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계획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거의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끔찍한 범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 범죄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사건의 기록을 한 장씩 넘겨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2006년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강력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사회는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 역시 흥미로운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주로 폴더형이었고 컬러 화면은 보편화되었지만 스마트폰은 아직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ADSL 광대역 연결을 통해 대부분의 도시 가정에 보급되었고 소셜 네트워크인 싸이월드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사진을 공유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휴대폰의 GPS 위치 추적이나 오늘날처럼 촘촘한 CCTV 시스템과 같은 현대적인 감시 및 수사 기술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고 특히 농촌 지역이나 자연 관광지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보석으로 신혼부부의 허니문 장소이자 평화를 찾는 이들의 꿈의 여행지였습니다. 섬의 인구는 약 50만 명 이상이었고 경제는 주로 관광과 농업 특히 감귤 재배에 의존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받은 올레길은 막 형성되기 시작하여 유명해지면서 전국의 하이킹 애호가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섬의 기반 시설은 관광 중심지에서는 꽤 좋았지만 해안 지역이나 올레길은 여전히 원시적인 상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경찰 시스템은 전문적이었지만 장비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장소 특히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올레길을 따라 CCTV가 부족했던 것은 수사 활동에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문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주요 정보 채널이었으며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 관광객의 실종 사건은 분명 뜨거운 뉴스가 되어 지역 경찰에 큰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족의 가치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시되었습니다. 개인 안전에 대한 인식 특히
혼자 여행하는 젊은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로 여겨졌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에 잠재된 불안 요소로 항상 존재했습니다. 제주도 주민들의 생활 방식은 대체로 평화롭고 느긋하며 공동체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의 발전은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면서 사회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어두운 측면도 가져왔습니다. 강소연 씨의 실종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주의 평화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위험 사이의 잔인한 대조. 이 비극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안전에 대한 큰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4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 강소연이 가족의 무한한 행복 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공무원 가정의 둘째 딸이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강민준 씨는 성실하고 과묵하지만 자식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지영 씨는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 가족을 돌보는 온화한 주부였습니다. 소연 위에는 4살 많은 오빠 강지훈 씨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동생을 감싸고 보호하는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소연은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몸매긴 검은 머리와 총명함이 엿보이는 무쌍꺼풀 눈을 가진 예쁜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왼쪽 눈꼬리 바로 아래에 있는 작고 매력적인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서둘러 취업 원서를 내는 대신 소연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진에 대한 열정을 좇기 위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성격 면에서 소연은 내성적이어서 사교적인 관계에서는 다소 수줍어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매우 깊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고 번화한 곳을 좋아하지 않았고 책, 연주곡 그리고 특히 카메라와 함께하는 나 홀로 여행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야생화부터 한강의 노을까지 삶의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사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감성적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했으며 예민하고 낭만적인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가족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몇몇 친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강 씨 가족의 관계는 매우 따뜻하고 유대가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항상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소연이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오빠 지훈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삶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주 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곤 했습니다. 소연에게는 박민아와 이혜진이라는 2명의 절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뗄 수 없는 삼총사로 자주 만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민아와 혜진이 소연과 함께 제주 올레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찾아주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녀의 가족은 중산층으로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제주 여행은 소연이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큰 사건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최근 그녀의 일건 강관계에 어떤 비정상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출판업계에서의 직업과 언젠가 자신만의 사진전을 열고 싶다는 꿈으로 가득 찬유망한 백지장 같았습니다. 제주 여행은 바로 그녀가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 찾고 있던 발판이자 영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그녀는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제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매일 전화할게요. 소연은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빠는 그녀에게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 혹시 알아, 제주에서 좋은 사람 만날지.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준비를 매우 꼼꼼히 했습니다. 작은 카키색 배낭에는 옷 몇 벌, 수첩, 펜, 지갑, 노키아 폴더폰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캐논 파워샷, S80 디지털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에게 조심하겠다고 약속했고 아버지에게는 여행 후 더 성숙해지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빠에게는 선물을 사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씨 가족 중 누구도 그것이 그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젊은 아가씨의 약속 미소 그리고 따뜻한 포옹은 그들의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을 괴롭힐 아름답지만 가슴 아픈 마지막 기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운명의 날
제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기온은 약 20도로 탐험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이른 아침 섬의 공기는 맑고 고요했으며 오직 파도 소리와 새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선풍, 펜션의 작은 방에서 강소연은 아침 7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수첩에 자신의 감정을 몇 줄 적었습니다. 8시경 그녀는 펜션 주인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주인 아주머니와 그날의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웅장한 절벽과 아름다운 바다 전망으로 유명한 올레 7코스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가니까 조심하고 주의 잘 살펴야 해요. 주인 아주머니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8시 30분경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출발하려고요.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 건강 잘 챙기세요.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전 9시 올레 7코스 시작점 근처 편의점의 CCTV에 소연이 물 한 병과 초콜릿바 몇 개를 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평범해 보였고 불안하거나 두려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홀로 길을 나서며 운명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일 시경 반대편에서 오던 몇몇 다른 여행객들이 소연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바위에 앉아 바다를 보며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경중요한 목격자인 해안가에서 작업 중이던 나이든 해녀 한 분이 소연과 닮은 젊은 여성이 절벽 위에 험준한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걷는 여행객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두운 색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 길 위에서 그녀보다 꽤 멀리 뒤따라 걷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저 또 다른 여행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강소연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8시 경펜션 주인은 소연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녁을 먹거나 야경을 보러 어딘가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0시, 그리고 11시를 가리키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길게 울리는 신호음 끝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소연의 방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은 아침과 똑같았고 옷이 든 여행 가방은 열려 있었고 읽담 한 책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배낭과 카메라만이 없었습니다. 진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웃과 다른 펜션 주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길 입구 근처의 큰 길을 따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투숙객 명부에서 소연 가족의 전화번호를 찾아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밤중에 전화가 강씨 가족 모두를 깨웠습니다. 제주에서 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그저 어딘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부와 아들 지훈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희망 없이 계속 소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세 사람은 급히 제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펜션 주인과 몇몇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수색대를 꾸려 소연의 이름을 부르며 올레 7코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소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거의 24시간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그녀의 가족은 마침내 지역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인 첫 24시간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많은 기회 흔적 그리고 잠재적인 단서들이 시간과 날씨에 의해 놓쳐지거나 지워졌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이제야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지연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1시경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박동철 경감이 이끄는 서귀포 경찰서 수사팀이 섬 풍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과 펜션 주인으로부터 초기 보고를 듣자마자 박 경감은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이 개인 소지품을 모두 남겨둔 채 사라진 것은 가출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방은 통제되었고 법의학 전문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침대가 약간 흐트러져 있고 옷장에는 깨끗한 옷이 그대로 있으며 욕실에는 칫솔과 치약이 놓여있는 등 아주 작은 세부사항까지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분증과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서울로 돌아가는 왕복 비행기 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돌아올 의사가 분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추후 대조를 위해 머리카락 샘플과 개인 소지품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진으로 촬영되고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현장 감식과 동시에 박경감은 가족들을 상대로 상세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넛이 나간 표정의 강민준 씨는 딸이 착한 아이였고 가족과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김지영 씨는 딸의 마지막 통화가 매우 밝았고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강지훈 씨는 동생이 복잡한 연애관계나 빚이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서울에 있는 소연의 대학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신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그녀가 전과도 없고 정신건강 문제도 없는 순수하고 착한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살했거나 가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박경감은 펜션의 모든 직원과 투숙객 그리고 주변 주민들을 면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소연을 목격한 증인들, 특히 해녀의 진술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녀 뒤를 따르던 남자에 대한 진술은 그에 대한 묘사가 매우 모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명 이상의 경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소방관, 해양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경찰견 K9팀이 올레길에서 냄새를 추적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잠수팀이 해안 절벽을 따라 수색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며 위에서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수색 지역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각 팀이 한 구역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돌 하나하나를 뒤집고 덤불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초기 수색 반경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5km였지만 이후 섬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상점, 항구공항 등 지역 내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수가 적고 화질이 좋지 않아 편의점에서 찍힌 그녀의 마지막 모습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레길 지역을 벗어나거나 제주도를 떠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융 및 통신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는 그녀가 물을 산 이후로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통신사 데이터 분석 결과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10월 19일 오후 3시경 올레 7코스의 유명한 명소인 외돌개 절벽 근처에서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수색 사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절벽 가장자리 근처 덤불에 끼어있는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그것이 소연의 머리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는 그녀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팀이 아래쪽 바다를 철저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제보 전화에서 나왔습니다. 한 주민이 그날 오후 길 입구 근처에 의심스러운 흰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트럭을 추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차주에게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다른 단서들도 나타났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수사관들은 점점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경찰은 3가지 주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이자 당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가설은 사고였습니다. 소연이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강한 해류가 그녀의 시신을 멀리 휩쓸어 갔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소연이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이 험준하긴 하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자발적 실종이었지만 모든 소지품과 돈이 남겨져 있어 근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가설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외딴길에서 나쁜 사람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동기는 강도나 성폭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였다면 왜 펜션방에 있던 지갑과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현장도 시신 도윤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 여대생천국 제주에서 미스터리한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사 중 하나였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계속해서 수색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소연의 사진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제주경찰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헛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인신매매단에 납치되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그들과 함께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추측들은 가족의 고통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호기심과 판단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수색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강소연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 파일이 되어 아름다운 섬 위에 떠도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8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소연 실종 사건 수사는 오래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건은 가장 안타까운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중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가끔 혼자 여행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오직 강씨 가족만이 결코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소연이 어제 막 떠난 것처럼 그녀의 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기다림 속에서 변하고 늙어갔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꺼졌지만 진실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디자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훈 씨는 과제에 사용할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의 온라인 중고 장터인 중고나라를 둘러보다가 매력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캐논 파워샷 S80 판매합니다. 낡았지만 잘 작동하고 저렴합니다. 판매자가 다른 도시에 살아서 그들은 택배로 거래했습니다. 며칠 후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인 긁힌 자국이 몇 개 있었지만 여전히 잘 작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기능을 만져보던 지훈 씨는 호기심에 카메라에 꽂혀있던 1GB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판매자가 빼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고 사진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이 있었고 모두 2006년 10월에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장의 사진은 서울 풍경이었고 다음은 김포공항 그리고 유채꽃밭백 사자웅장한 절벽 등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많은 사진에 환한 미소를 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이 여성이 카메라의 원래 주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넘겨보며 여행 중인 여성의 기쁨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진으로 스크롤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은 흔들리고 구도가 어긋나 있었으며 마치 급하게 찍었거나 카메라를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찍은 각도로 남자의 턱, 뺨 한쪽 귀 등 얼굴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30, 40대로 보였 고검게 그을린 피부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푸른 바다와 제주 특유의 검은 바위였습니다. 이 사진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셀카나 기념사진 같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찍힌 순간 원치 않는 존재감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음의 호기심으로 그는 마지막 사진을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중고 카메라를 샀는데 이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어요. 이전 사진 속 여성을 알아보시거나 이 기이한 마지막 사진 뒤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06년 제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게시물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추측의 댓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용자가 사진 속 여성이 2006년 제주에서 실종된 여대생 강소연 씨와 매우 닮았네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고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는 강소연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친구를 통해 강 씨 가족의 손에 닿았습니다. 8년 만에 딸의 사진을 본 김 씨 부인은 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기적인 동시에 굳어진 줄 알았던 고통을 다시 헤집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오빠 강지훈 씨는 즉시 박지훈 씨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미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청 실종자 수사과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는 8년 만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형사법의학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마지막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이미지 복원 및 선명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진은 흔들림과 비정상적인 촬영 각도를 근거로 몸싸움 중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귀중한 식별 특징을 제공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발표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소연 사건은 미제 사건에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 그는 소연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왜 카메라는 8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강소연은 어디에 있는 가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마지막 사진 속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쥔 경찰은 최고의 수사관과 분석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카메라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경찰은 학생 박지훈 씨에게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냈습니다. 대구의 한 중고 전자제품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 카메라를 떠돌이 중고 상인에게서 구입했으며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서는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을 초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 특히 중요한 증거물인 카메라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되다가 결국 판매된 점을 근거로 용의자의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계획된 조직범죄가 아닌 한 개인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제주 지리에 익숙한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기는 성폭행이나 실패한 강도 살인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관한 행위는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안전리품, 즉 기념품을 간직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수년 후 이를 판매한 것은 급한 자금 사정이나 모든 것이 잊혔다고 생각한 안일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성범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모든 대상자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이름이 포함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상자들의 기록 사진을 카메라에서 얻은 흐릿한 사진과 비교했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일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이 유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제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올레길을 따라 발생한 모든 폭행, 강도 또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보고서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몇몇 사소한 사건들을 발견했지만 뚜렷하게 유사한 수법을 가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몇몇 새로운 이름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2006년에 올레칠 코스 근처에 살았던 폭력 전과가 있는 어부 이 씨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이 씨는 완강히 부인했으며 그날에 대한 꽤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관광객을 괴롭힌 혐의로 신고된 적이 있는 감귤농장 인부였습니다. 하지만 심층 조사 끝에 경찰은 그를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진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용의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특정하기에는 충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부 신문은 경찰의 느린 수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아마추어 탐정들은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고 그중에는 터무니없는 음모론도 있어 정보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연의 가족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비로 소연의 사진과 사진 속 남자의 이미지가 담긴 전단 수천 장을 인쇄하여 제주 곳곳을 다니며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끈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결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가족 내 상황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고통은 강 씨 부부의 신체 적정신적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소연의 오빠 강지훈 씨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동생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개인적인 계획을 미루었지만 희망은 깜빡이다가 다시 꺼지곤 했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된 후 수개월 동안 수사가 계속되었고 가설들은 새로운 증거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분석되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가설은 널리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강소연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흔적 없는 갑작스러운 실종, 그대로 남겨진 개인 소지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몸싸움으로 보이는 순간에 찍힌 낯선 남자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시신과 구체적인 범죄 현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다면 용의자를 기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족 역시 딸이 살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과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집단에 의한 범행일 수 있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은폐와 비호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는 이유는 소연의 실종이 너무나 완벽하여 작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점인데에는 우발적인 단독 범죄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 조사를 다니며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했지만 침묵이나 고갯짓만을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이 가설은 가족의 고통과 의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유력 신문들은 증거에 기반한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지만 황색 언론들은 선정적인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소연이 밀수와 같은 불법 활동을 목격하고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했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또 다른 가설은 이것이 혼자 여행하는 여성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연쇄 살인범의 소행이며 소연은 그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지역사회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 고재주의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가설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설 1. 비극적인 사고와 카메라 습득자. 이 시나리오는 소연이 부주의로 절벽에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누군가 아마도 사진 속 남자가 지나가다가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위험한 지형과 그녀의 머리핀이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 발견된 점입니다. 반론은 왜 습득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가, 왜 8년 동안 카메라를 보관하다가 팔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가설의 발생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가설 2. 단독범의 우발적 범죄. 이것은 경찰이 가장 신뢰하는 가설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한 나쁜 사람 사진 속 남자이 소연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나쁜 의도를 품고 그녀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몸싸움 중에 카메라가 우연히 그의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카메라와 배낭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완벽한 실종, 마지막 사진 그리고 범죄 심리 프로파일입니다. 반론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가설 3. 조직적 범죄. 시나리오는 소연이 우연히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한 집단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든 흔적을 지운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반론은 매우 많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대규모 조직범죄 활동에 징후가 없었고 그들이 카메라를 보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은 가설이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재구성하고 소연과 비슷한 체중과 키의 마네킹을 사용하여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그 지역의 해류와 조류를 고려할 때 시신이 멀리 떠내려가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논쟁은 수사팀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편견과 잠재된 두려움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문화에 민감한 문제 즉 여성의 안전과 발전된 사회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구석을 건드렸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수사는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지만 더 이상의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얼굴 인식 기술은 흐릿하고 얼굴 일부만 나온 사진으로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수색을 계속했지만 점점 지쳐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강소연의 미스터리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수사팀의 젊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사진 자체에만 집중하는 대신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모든 사진의 메타데이터 EXIF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카메라 모델, 셔터 속도, 조리개 값과 같은 기술 정보와 무엇보다 중요한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리얼 번호로 경찰은 카메라의 이력을 역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논 코리아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의 저장 시스템에는 이 카메라가 2005년 서울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처음 판매되었을 때의 데이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최초 구매자가 소연의 아버지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딸의 졸업 선물로 이 카메라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피해자의 것임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그들이 새로운 수사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리공간 분석과 기록 검토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소연의 마지막 휴대폰 신호 위치, 그녀를 목격한 증인들의 위치, 그리고 머리핀이 발견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 지도 위에 2006년 당시 수사선상에 있던 모든 범죄 대상자들의 거주지 데이터를 겹쳤습니다. 컴퓨터는 분석을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일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진석. 2006년 32세의 오진석은 일용직 노동자로 올레칠 코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도 및 공공질서 문란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각한 폭력과 관련된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초기 수사선상에 있었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그에게 주목한 이유는 소연이 실종된 지 1년 후인 2007년 오진석이 갑자기 집을 팔고 제주를 떠나 본토의 항구 도시인 목포로 이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주는 비정상적인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오진석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들은 2005년에 찍은 그의 기록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소연의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과 나란히 놓고 눈, 코, 턱 사이의 거리와 같은 인체 측정학적 특징을 비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긴급 체포 및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목포에 있는 오진석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40세에 가까웠고 항구에서 하역 인부로 일하며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매우 놀란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강소연이 누구인지 모르며 그 길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팀이 동시에 현재 다른 사람에게 팔린 제주에 있는 그의 옛집을 수색했습니다. 새 주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은 집을 샅샅이 뒤졌고 특히 뒤뜰의 낡은 창고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낡은 물건 더미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한 경찰관이 헐거운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녹슨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변색된 천에 쌓인 낡고 흙투성이인 작은 카키색 배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낭의 작은 주머니 안에서 그들은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사진과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학생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강소연.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재 강소연이 사라진 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녀는 마지막 여행 사진 속 환한 미소를 띤 24세의 모습으로 영원히 멈춰 있습니다. 배낭과 학생증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오진석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 전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술을 마신 후 그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외딴길을 혼자 걷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여성 소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욕망과 어둠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뒤쫓아 꼬인 적이 드문 곳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성폭행할 의도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던 중그녀는 자기 방어적인 반사작용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카메라가 우연히 그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저항에 분노한 오진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힘껏 밀었고 그녀는 높은 절벽에서 아래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의 배낭과 카메라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는 바다의 맹렬함을 이용하여 소연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카메라와 배낭을 보관했지만 나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숨겼습니다. 수년 후 모든 것이 잊혔다고 생각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메모리 카드가 아직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카메라를 중고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음과 안일함이 그의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진석은 이후 법정에 서서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당시 가족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가족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수년간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살면서 많이 늙고 건강이 취약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딸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여전히 가슴에 사무치는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연의 오빠 강지훈 씨는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동생의 사건은 그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올레7 코스도 변했습니다. 소연의 비극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은 올레길을 따라 수많은 비상벨, 가로등,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위험한 구역에는 경고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객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소연 사건 파일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수사관들의 끈기와 작아 보이는 증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경찰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 시스템의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의 중요성과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역사회의 소연의 이야기는 잠재적인 위험과 항상 경계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되돌아본 전문가들의 견해는 모두 일치합니다. 이것은 범인의 잔인함 당시 보안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해결로 이어진 일련의 기적적인 행운의 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생 박지훈 씨가 그 카메라를 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메모리 카드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강소연의 운명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제주바다 밑에 묻혔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강소연의 이야기는 거의 10년에 걸친 비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2006년 꿈 많은 젊은 여성의 여행으로 시작하여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되었고, 마침내 2014년 피해자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마지막 사진이라는 믿을 수 없는 우연한 발견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강소연이 2006년 10월 19일 오후 올레 7코스에서 오진석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8년간의 유랑 끝에 카메라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연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녀의 가족은 제대로 된 추모와 안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자와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과 절망은 이 이야기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공백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개인 안전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탐험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신중하고 가족에게 일정을 알리고 기본적인 자기방어 기술을 갖출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수사 시스템에 관해서는 미제 사건 파일에 대해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수사활동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단서들을 연결하고 사건을 빛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가장 최근 소연의 기일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그녀의 오빠 강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찾았지만 아직 평화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동생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고 다른 어떤 가족도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찰청 또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유해를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소연 사건은 개인적인 범죄 문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안전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강소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약함, 가족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늦었지만 정의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미래를 빼앗긴 한 젊은 여성의 기억을 기리지만 그녀의 이미지와 이야기는 경고이자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동력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실종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사실 작은 정보라도 미스터리를 풀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진실을, 남은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기억을 길이고 밤낮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